네, 이렇게 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정상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곧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까지 함께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와 관련해 두 차례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G7과 관련해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이틀째 일정도 숨가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12일 만에 다자 외교에 무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성과를 총평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국의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 강국으로서 국제 무대나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거를 해낼 것이냐라는 의지, 그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주목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국제사회에서 그런 의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모습이 다자 무대에서 보여진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G7 플러스 참여 의지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 레버리지, 대외 신인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자 무대 계기에 이제 같이 동반돼서 하는 게 보통 이제 양자 회담이잖아요. 예. 양자 회담도 빠른 템포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국의 대외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우스를 주도하는 국가인데 그 주도하는 국가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건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위상에 부합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남아공하고도 이제 회의를 한 것, 그리고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호주하고 또 네. 했어요. 그건 인도 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열릴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 외교의 그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게 실용 외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알리고 또 인도태평양 국가에게도 그걸 알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등의 정상들과 함께 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갔던 거는 한미 정상회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기 귀국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불발이 됐는데 이런 일은 또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이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아닌 이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한데 예. 사실은 중동 사태가 지금 확전의 기로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위중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거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도 G7에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도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도중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기도 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례적인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의 또 어떤 G7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일정이 예정이 돼 있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취소를 했다라고는 전했습니다만 외교적 결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외교적 결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전을 못하고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외교적 결례로 비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그 이후에 그것을 대체하는 후속 만남, 회동 이런 게 늦지 않게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나름대로 그게 결례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 실무선에서는 설명한 것처럼 그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가 됐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 때문인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트럼프 2기 출범해서 이제 전선을 가동한 게 이제 경제 전선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세고 안보 전선에서는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그 전선이 안보 전선하고 융합돼서 같이 요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3단계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 처음에는 정상간 신뢰 형성, 2단계로는 정식 양자 정상회담,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3단계인데 예. 지금 이 타이밍적으로 신뢰 형성이라는 1단계를 이렇게 챙기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서 정상 외교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비중이 높게 중요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약식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회가 이제 무산된 거는 그런 점에서는 아쉽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늦지 않게 다시 1단계 양자 정상 어떤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다음 주 24에서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굉장히 정부 출범 후에 빠르게 진행돼서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는 발판이기도 했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전략적 기회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국제사회에 소통하는 것, 인태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전략적 기회를 살려내는데 그 부분은 살려낼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2차 전략적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럼 2차 전략적 기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나토 정상회의를 참가하면 그 기회를 살려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나토 정상회의를 참가하는 이유는 G7 정상회의하고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약간 다르겠지만 예.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참가하려고 한다라는 이유도 한미 접촉을 통해서 알려준다면 신뢰 형성을 하는 1단계 전에 0단계 여건 조성에서 도움이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직은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나토 정상회의 이제 그를 참가할지 안 할지 발표를 이제 안 한 상태인데 그 발표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의를 만약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것을 국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주목하는 곳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한국의 레버리지도 달라지고 한국의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를 인식하는 외부의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고려돼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거나 그 중동 사태 상황으로 인해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이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는 것으로 사실은 조율이 된 상태였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달라라고 해서 실무 접촉까지 한 상태라면 나토 정상회의 같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계기가 마련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양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신호도 미국에서 보낸 거라고 봐야 되니까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한미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한 의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 직접 방문해서 정식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것을 건너뛰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미 레버리지를 갖고 관세 협상이든 아니면 안보 전선에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북핵 뭐 문제라든가 이거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게 한국의 국익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뢰 형성을 해서 2단계 양자 정상회담 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외교적인 어떤 프레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불발이 됐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G7 일정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대통령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고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오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 한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주목이 됐고 비중이 높게 인식이 됐던 것이죠. 근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의 대외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일본하고의 신뢰 형성 측면에서도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룰 의제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최근 복원됐던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를 따지고 묻되 미래도 함께 볼 것이다. 이게 투치력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은 60주년이잖아요. 그것을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 의미를 다지는 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빠져서 한미 양자 정상회담도 못했지만 미일 정상회담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되 미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제 한미일이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미국 정상은 없지만 한일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 한미 향후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시너지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한일 정상이 만나서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부분, 또 과거 미래에 대한 투트랙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어떤 과거사 문제도 의미 있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뭐 짚고 당연히 넘어가야겠죠. 투트랙이기 때문에. 근데 단계를 이제 밟겠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과거사를 얘기한다면 미래도 같이 얘기하던가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타이밍을 언제로 할 것인가, 신뢰가 어느 구축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요구해서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할 상황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얘기만 해놓고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올해 그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오늘 길지않은 시간 진행될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어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다장한 무대 계기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약식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제를 던지고 추후에 이루어질 정식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호 공감대, 그다음에 상호 협력에 대한 인식을 가져간다라는 정도만 하면 사실 성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아이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만 주고받아도 보통 약식 정상회담이 한 20분, 길게는 뭐 길어봐야 한 30-40분인데 거기 내에 그 정도 4개 아이템이면은 그 시간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되더라도 성과를 내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G7 확대 세션에 참석 중인데 여기에서 2차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연설을 하는 일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진정으로 뭐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에 대비했다, 딱 돌아왔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모두에서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얘기했는데 대외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G7 정상회의 참가 혹은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구도가 전 세계 구도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구분되는 상태에서 G7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대척점에 있는 브리스 정상회의라든가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어느 지형에 있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앉게 되는 비유사 입장국하고의 포용 외교, 거기에 이제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충돌이 지점이 생길 만한 자리에서 만약에 연설하게 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승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데 에너지 안보를 문제로 연설하잖아요. 그럼 에너지 안보는 사실은 전 인류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진영을 구분하고 그 국제사회의 진영을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안보를 중시하는 외교와 근데 비유사 입장국가의 포용 외교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아이템을 다루는 자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는 그 연설의 실용 외교 측면에서도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예, 이 확대 세션 연설의 주제 에너지 안보 중에서도 에너지 공급망 또 인공지능 연계 주제인데 이 분야들이 어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에너지 안보와 AI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그 주도 국가들이 앞서가는데 한국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 특히나 한국은 AI 관련해서 AI가 기술은 만들어지지만 AI가 군사화될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그 선순환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막아야 될 경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규범을 만들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국가로서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세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산을 활용해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협상 아니냐, 예. 직접 타격이냐. 두 가지 카드는 같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초의 협상에 무게를 두었던 미국과 오늘 시점에서 보는 미국은 약간 무게 중심이 직접 타격도 포함해서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간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가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이제 무조건 이제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있잖아요. 예. 무조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직접 타격이라는 카드를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게 되면 협상에 그 타결을 안 하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그래서 협상력은 이제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사 타격의 카드가 좀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약간 기울이는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군 당국에서는 100m 정도 지하에 숨겨져 있는 핵시설을 과연 타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검토했을 때 뭐 GB57 같은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 2024년에 대선 유세 기간 중 이란의 암살 어떤 타겟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언급이 좀 남아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나타냐후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합이 되게 잘 맞아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으로서 전쟁이라는 선택지는 먼저 가져가는 선택지가 아니었는데 네타냐후 덕분에 협상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협상을 잘하면 좋고 안 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외교 성과를 좀 내보자. 외교 성과를 무기를 통해서 내보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리아를 외교적인 성과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시리아를 이제 미국과 이제 소통하는 국가로 바꿔놨으니까 이 계기에 중동도 친미 중심으로 약간 중동 질서를 재편하자라는 동기가 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군사적인 목표 달성이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 달성하고 동기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절충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 숨겨둔 그 핵무기를 핵 농축 그 시설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게 과연 중동의 평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중동 확전의 단초가 될 것인지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직접 타격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 전략적 목표가 뭐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그러니까 중재가 아닌 이스라엘 쪽 지원 쪽으로 살짝 무게추가 기울어지면서 국제 정세에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실까요? 그게 지금 그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함으로써 지금 이란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도할 정도의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예방 타격인 성격까지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동 질서가 무력을 통해서 재편될 환경이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현상을 유지하려면 이란 자체의 능력과 그다음에 대외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외적 지원이 이스라엘은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타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이 상태로만 지나간다면 중동 질서가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재편된다 하더라도 이 재편되는 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중동에서 보면 이게 재편되는 것 같았다가도 또 반대 세력이 오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란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또 있었고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또 다른 또 결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서 국제 뭐 안보 그다음에 지역 안정 측면에서 단순하게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 그를 제거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실제로 항복을 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로 따져봐야 될까요? 하메네이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항복하게 되면 36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게 다 사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잘못 통치했다는 것처럼 된 거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군사적인 충돌이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더 이제 제공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할 테고. 다만 하메네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계속 군사적인 공격을 이어갈지는 내부적으로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이제 결정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사일, 드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데 미사일은 재고가 한 1,500개 내외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이제 얼마나 공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타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번 타격에서는 아이언돔을 뚫고 한 10%는 타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져서 작년하고는 다른 어떤 전투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1,500여 발의 그 미사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하메네이가 이제 전선의 상황이 이란이 어느 정도 전과가 있다고 하면 축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리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거나 돌파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으면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식의 카드를 내놓기 어렵잖아요. 예. 그거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 성과로 보기 힘들 것이고 트럼프 개인으로서도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내놓는 카드, 그다음에 실제로 이란이 군사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군사적 역량, 탄도미사일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어우러져서 그 결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가 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란이 지금 뭐 다른 중동 국가나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렇죠. 그 국가들은 비국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정규전으로 이제 뭐 대응하기보다는 비대칭전 혹은 게릴라전으로 해서 우회적인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상태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 두 국가가 이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커왔던 비국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 이란의 추종 세력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2 전선을 어떤 식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당장은 못하지만 계획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 제거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의 최종 목표가 이란의 정권 교체다. 또 하메네이를 정조준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정상으로 있는 시기가 전략적으로는 최고의 혹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 처음에 생각했던 군사 타격의 목표에서 목표를 상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핵시설을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군 지휘부를 암살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간 게 비군사시설, 에너지시설 타격하고 국영방송 타격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시설 타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목표를 바꿨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국영방송을 타격하고 이런 민간시설을 타격을 하는 것은 공포를 조성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란 국민들이 정권 탓으로 돌리게끔 해서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게끔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게끔 직접적으로 정권을 레짐 체인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일단은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목표를 상향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핵시설만 타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중재자 역할에 나선 모습인데요. 푸틴의 속마음은 뭘까요? 먼저 세력권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 안에 있었던 국가라고 인식을 했을 텐데 시리아가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란도 만약에 하메네이 그 지금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친미 국가로 전락이 되면서 러시아 세력권이 약화된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나서주겠다.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대주자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제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경고성으로 알려줬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심 전환이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동 사태로 이제 전환하려는 그래서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탈색하는 게 좀 있는 거죠. 침략자라는 규정에서 예. 중재자라는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 러시아가 외교 무대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레버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승수 효과가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려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G7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